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챕터 1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이 법규의 체계 및 행정행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법고시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한번 좀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 주시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한 페이지 넘기시면 법의 구조부터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의 구조가 사법이란 게 있고 또 하나는 공법,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친 영역이죠. 사회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사법이란 게 있고요. 사법이란 것은 개인과 개인을 갖다가 규율하는 법이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바로 사법이다. 사법의 대표적인 게 민법이죠. 민법관계. 법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이 바로 사법이죠. 개인과 개인을 규율하는 방법. A가 B한테 사기치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니면 얘한테 손해를 가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 선량한 풍속을 해쳤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상법이라든가 민법. 대표적인 사법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역사가 가장 오래된 법이고 이것만으로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을 갖다가 규율하는 것으로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온 게 바로 공법책이라는 것이죠. 공법이란 것은 이제 국가가 이제 어떤 경찰의 행정을 갖다가 경찰의 기능을 가지면서부터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국가 대 개인이죠. 국가 대 개인 간의 관계, 특히 국가가 개인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생긴 법률이 바로 공법이라는 것이다. 공법.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보면 어때요? 얘가 우월한 위치에 있죠. 국가 자체가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걸 우리는 공권력이라고 그래요. 공권력. 이 공권력이 행사되는 법률이 바로 공법이다. 공법. 공법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형법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거. 아니면 국가 체계에서 최상위법이 뭡니까? 헌법 이런 것들이 있죠. 누가 얘한테 어떤 신체상의 손해를 가했어. 어떤 상해를 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공권력 행사, 형법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형법을 통해서 사형이라는 제도도 생겼고 무기징역. 최근에 박사방인가? 그렇죠? 이상한 애들이 있었죠. 조주빈이라는 애. 무기징역 검찰이 징역했는데 선고했는데 40년 징역형 나왔죠. 징역형이라든가 금고라든가 아니 벌금형이라든가 등등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더라. 근데 이제 국가가 커지다 보니까 사법 기능, 공법 기능 말고 제3의 영역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제3의 영역. 사법과 공법의 가운데를 아우르는 내용이 생겼다라는 건데 그거를 규율하는 법률이 바로 사회법이라는 게 생겼다. 사회법. 사회법을 우리는 제3의 법역이라고 해요. 제3의 법역. 법역이란 것은 법적인 어떤 영역이 생겼다라는 거죠. 공법관계도 아닌 것이 사법관계도 아닌 것이 둘 다 섞여 있는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사회법 관계라고 하고요. 사회법에서는 책에 보면 나와 있죠. 사회법이란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법역입니다. 제3의 법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법의 사회와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7개 법률, 물 관련 법규는 다 어디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물 관련 법규. 물 관련 법규 7개 법률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적 영역도 들어가 있고 공적인 영역도 들어가 있는 제3의 법역에 해당하더라. 우리 법은 경제법규입니다. 경제법규. 경제법은 매년 바뀌어요. 매년 변동하는 경제 상황을 법률에 그대로 반영하는 법이잖아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바뀌었잖아요. 그죠? 안전운임제가 새로 도입되면서 그죠? 사회적인 파장도 일고 있지만 여하튼 법적으로 바뀐단 말이죠. 근데 물류행위가 글로벌화되고 국가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하면 따라서 어떻습니까? 물류행위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물류정책 기본법도 달라지고 있고요. 이번엔 법의 적용 단계를 보죠. 법의 적용 단계를 보면 최상위법이 있어요. 최상위법. 여기 헌법 있잖아요. 헌법. 법의 구성을 보면 맨 상위법에 헌법이라는 게 있죠. 모든 법률의 최상위법이죠. 상위법. 헌법 밑에는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 민법도 하나의 법률이요. 그 다음에 형법도 하나의 법률이요. 상법도 하나의 법률이요. 물류정책 기본법도 하나의 법률이라는 거죠. 여기 물류정책 기본법.
법률이죠, 법률. 법률 밑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공부하셔야 되고 밑에 조례까지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뭐 조례 같은 것들. 여기까지는 우린 시험 범위는 아니고 우리의 시험 범위는 여기다 여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히 법률 부분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가면 어때요? 좀 더 법률 자체가 상당히 자세해지는 거죠. 구체적인 법률은 좀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거죠. 추상적으로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좀 넓게 크게 자세한 내용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하는 거죠. 시행령의 대표적인 건 뭐 대통령령이고요.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대부분 각 부장관 부령이죠. 국토교통부령이죠. 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간략하게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4번 이제 넘기시면 물류 관련 법규의 학습을 위한 법률 개념입니다. 별표가 3개가 쳐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OT 시간에서 제가 상당 부분을 다뤘어요. 상당 부분을 다뤘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1번에 보면 행정행위라는 게 나오죠. 행정행위. 예, 행정행위는 우리 법률 관련해서는 뭘 했어요? 물류 관련 법규에서는 특히나 사업의 경영 요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 행정행위라는 거죠. 양가를 본 법률적 행위의 행정행위 보면 명령적인, 형성적인 행위가 있는데 명령적인 행정행위 보면 국민에게 명령, 의무를 명하거나 또는 그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행위로서 하명이라든가 허가, 면제. 특히 중요한 거 허가죠. 우리 법에서는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 허가다. 허가. 아주 중요하다. 행정행위. V에 이렇게 표시하는데 행정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허가가 중요하더라. 허가. 허가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건데 어떤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대적으로 해제시켜주는 거죠. 허가예요. 허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 법률에서는 물류 관련 법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등록이다. 등록.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면허도 나오죠. 면허는 일종의 특허죠. 특별히 허가해주는 내용이 바로 면허인데 특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신고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행정행위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명령적 행정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허가다.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 있잖아요. 국민에게 특별한 권리,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법률관계를 발생하고 변경, 그 다음에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특히 중요한 게 허가, 인가. 우리 법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허가. 특허, 인가. 특허의 대표적인 게 바로 면허다. 면허. 우리 철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도 사업권자가 둘이에요. 하나는 누구냐면 한국철도공사라는 게 있고요. 그럼 국가기관이죠. 또는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면허를 득한 법인만 가능해요. 그때 그 면허가 이 특허에 해당하는 것이죠. 특별히 허가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허가. 인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가란 것은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설립인가죠. 어떤 협회 같은 것들을 설립했을 때 설립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 네, 준법률 행위죠. 행정행위, 확인, 공증, 통지, 수리. 특히 우리 법에서는 수리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고 통지, 통지, 수리 정도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수리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물류 관련 법규상 규정된 행정행위에서 허가, 인가, 등록, 특허, 승인, 신고 쭉 나와 있습니다. 특히 허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뭡니까? 사업의 허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운송, 유상, 운송 허가 이런 것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의 허가,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의 허가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 허가는 누가?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단지, 물류시설법에 가면 물류단지 관련돼서 그렇죠. 그때도 허가 규정이 있어요. 허가 규정. 인가란 게 있고요. 인가. 다른 법률관계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해서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것. 특별히 뭐예요? 설립허가. 협회에 대한 설립 인가 부분이 중요하다. 설립인가.
그다음에 공영착오지도 설치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등록 부분, 등록은 별표를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등록이에요. 신고 등과 같은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공증하기 위해서 행정청 등에 비치한 법정 공부를 기재하는 행위. 이 정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법상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화물정책사법 등등 해가지고 거기서는 어떤 행위들이 등록을 해야만 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이런 것들이 있다. 특허, 특별히 새롭게 일정한 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 관계를 설정시켜주는 것, 철도사업법상 철도 면허 같은 것들이 특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 신고 절차들이 있다라는 거 보면 되겠고요. 3번 물류 관련 법규에 규정된 행정상 제재 조치,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그 다음에 과징금. 특히 과징금은 개별 문제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2020년도 24회 때 시험에는 행정형벌에 관련된 문제도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과태료는 어때요? 행정질서벌은 경미한 행위이기 때문에 좀 출제 빈도는 조금 떨어진다. 넘기면 양가로 4번에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나옵니다. 행정대집행에 관련된 내용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고 한 2개 법률 정도 나오죠. 철도사업법도 나오고. 그렇죠?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집행으로서 의무자가 그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 가름하여 그 의무 내용을 실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것을 대행하게 하는 행정상 조치다. 철도사업법상 점용 허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 시의 대집행. 대집행이란 건 뭐예요? 어떤 의무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철거해버리는 겁니다. 철거해버리는 거. 그 다음에 법률 행위가 제한되는 행위 무능력자 제도, 이것도 강조를 한번 드렸습니다. 행위 무능력자 제도. 행위 무능력자. 다른 말로 이제 이걸 갖다 결격사유로죠. 결격사유. 민법상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이런 것들 있죠. 미성년자. 또 하나 피성년 후견인. 후견인 제도예요. 하나는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 하나는 파산자 이런 것들 있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이 어때요? 훨씬 더 중한 상태, 정신적으로는 중한 상태죠. 심신박약에 있는 상태. 피한정 후견인은 이거보다 조금 약한 건데 얘네들은 반드시 판사로부터의 판사가 땅땅땅 이걸 때려야만 되죠. 의사봉을 때려야만, 그렇죠. 판결이 있어야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되는 거죠. 의사의 어떤 진단서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인데 이 중에서 우리 물류 관련 법규에서는 행위 무능력자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미성년자이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파산자이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행위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법에는 여러 가지 그렇죠. 결격사유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결격사유 그렇죠. 취소당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라든가 그렇죠? 이런 내용들 있죠. 또 뭐 있어요? 어떤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뭐 집행유예란 게 있고 뭐 선고유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형을 받은 거예요. 형을 받았지만 초범이기 때문에 그쵸 깜빵까지는 보내지 않는 거죠. 일단 형은 받은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징역 1년에 징역 1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정지 1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원래 징역 1년 반 살아야 되는데 초범이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해서 깜빵까지는 보내지 않고 1년 동안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갖다 정지시켜 놓은 거죠. 깜빵까지 보내지 않는데 만약에 지켜보는 1년 기간 동안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어때요? 가중처벌하겠다는 게 바로 집행유예죠. 선고유예는 이거는 뭐야? 선고까지 아직 내리지 않은 거예요. 1년 6월 이렇게 선고까지 아직 내리지 않는 거죠.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선처해주겠다라는 게 선고유예죠. 여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었는데 뭐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5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부분이 있는데 무효와 취소도 중요하죠. 우리 법은 대부분 취소로 되어 있지만 무효로 되어 있는 것도 몇 개가 있어요. 그거 시험에 잘 나오죠. 특히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상 위수탁 제도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공정하게 작성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라고 되어 있죠. 무효.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무효에 한번 정의 한번 볼까? 무효란 누구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당연히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 효력을 사후적으로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때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 별표. 절대적 취소는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 번 걸려 무조건 아웃인 거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 하다가 걸린 경우, 또 하나 영업의 정지 기간 중에 영업하다가 걸린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어느 법률이나 공통적으로 절대적 취소상에 해당한다.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법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 취소는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들,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는 뭐 1차적으로 걸리면은 뭐 경고 내지는 뭐 영업정지 30일, 2차는 뭐 어떻게 3차에 걸리면 그때 영업 취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청문이라 하면 취소랑 연결고리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있어서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청문이다. 청문이라 하면 얘는 행정절차법, 우리나라에 보면 행정절차법이 있는데 거기 2조 5호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죠.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 그다음 6번 의제와 추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법엔 다 의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의제. 추정한다는 없습니다. 다 의제. 뭐뭐로 본다 이거죠. 뭐뭐로 본다. 자, 이 정도 됐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2 물류정책기본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넘겨주시고요. 넘기시면 물류정책기본법 관련해서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 물류정책기본법의 흐름도가 나옵니다. 흐름도. 제가 중요 4법에 대해서는 흐름도를 만들어 놨어요.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이 4개 법에 대해서는 흐름도를 다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들 탁탁탁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공부하신 다음에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머리에 떠올려 주셔야 돼요. 떠올려. 자, 한번 물류정책기본법의 흐름도를 한번 보시죠. 총칙 보시면 법의 목적 및 이념,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당연히 나오겠죠. 제2조에. 용어의 정의 보면 물류사업의 종류, 물류체계, 국제물류주선업 등등등 이렇게 나온 거죠. 중요하죠. 그다음에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이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입니다. 그래서 국가물류 기본계획, 지역물류 기본계획, 물류정책위원회. 특히 제가 계획에 관련해서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 일단 계획은 3단계죠. 3단계. 사전적으로 조사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국가물류 기본계획 앞전에도 뭐예요? 국가물류 현황 조사란 게 있어요. 조사죠. 조사도 마찬가지로 조사권자가 누군지, 조사하는데 뭐 어떤 주기가 있는지, 이건 주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어떤 건지, 절차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 매년 하는 시행계획이 나온다. 시행계획. 얘는 장기적인 거. 얘는 장기적인 거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단기적인 거죠. 매년 하는 거죠. 매년. 아주 구체적이죠. 그리고 기본계획은 5가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자, 수립권자가 누군지, 또 하나는 수립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수립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다 시험 문제죠. 그다음에 수립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다른 계획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타 계획과의 관계.
타예요. 다른 계획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다른 계획에 우선하는지, 기본이 되는지, 조화를 이루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다 나온다는 얘기죠. 특히 이 중에서 수리권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주체죠. 주어예요.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혼자 하는 건지, 국장 및 회장이 공동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군구청장이 하는 건지, 시도지사가 하는 건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는지, 아니면 국장, 회장, 산장, 또 시도지사가 같이 넷이서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중요해요. 주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수립의 주기는 숫자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몇 년 단위로 하는지, 기본계획은 기본으로 몇 년? 5년 단위. 5년 단위인데 뭐만? 국가물류 기본계획, 지역물류 기본계획, 걔네들만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2번씩 하게. 10년 안에 총 10년인데 5년, 10년 해서 여기 때 한 번, 이때 한 번, 2번 하는 거예요. 두 번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한 번 했으면 여기 또 한 번 하는 거죠. 2번. 2번 하는 거죠.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하도록 돼요. 5년마다. 중요하겠죠. 수립의 내용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요건 맞출 수가 있어요. 특히 잘 나오는 것이 국가물류 기본계획, 지역물류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갖다가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다음 중 국가물류 기본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4개 놓고 지역물류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걸 딱 하나 집어넣는 거죠. 자, 공부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관련돼서 제가 협신공, 협심승공 그런 거 말씀드렸죠. 잘 만들어진 법률은 첫 번째 의견 청취 절차가 있고요. 대부분 시도지사한테 많이 듣는다고 그래서 시도지사.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 협의는 대부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한다고 그랬죠. 때에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 그냥 중앙이 아니에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부분 협의하도록 했어요.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이죠. 기관의 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은 뭐겠어요? 각 부도, 뭐 국토부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해양수산부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장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 내에는 뭐 청이 되겠죠. 청장. 협의한 다음에는 뭐 심의하죠. 심의는 대부분 위원회라고 그랬어요. 무슨 위원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겠죠.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인지,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인지,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인지,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인지 이런 것들. 무슨 위원회. 특히 많이 나오는 거. 물류시설법은 대부분 누굽니까? 대부분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왜? 물류시설법이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80% 이상.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계획은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책에 보면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국가물류기본계획,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권자 수립주기, 내용, 절차, 그 다음에 국가물류기본계획과의 차이점 이런 거 중요하고 정책위원회라는 게 나오는데 위원회는 작년에도 나왔죠. 24회 때 2020년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3번 물류체계 효율화인데 물류관리론을 공부하시고 화물운 성능을 공부하시면 이 부분이 매우 쉽다라는 거죠. 매우. 왜? 여기는 공동화, 자동화, 표준화, 정보화 이 4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물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키고 서비스 질을 일정 부분 올려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자, 말씀 안 드렸나? 아주 공부를 처음 하셨으면 잘 모르실 건데 물류의 목적이에요. 물류의 목적. 목적 내지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 이게 어떤 거냐면 물류의 합리화. 합리화 내지는 물류의 효율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합리화하고 효율화하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비용 절감이야.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엔드 뭡니까? 서비스의 질은 퀄리티는 일정 부분 올려주는 것 이거죠. 서비스는 뭐야? 서비스 퀄리티는 조금 올려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물류의 합리화 효율화라고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물류의 표준화, 공동화, 자동화. 시험이 제일 잘 나온 거 정보화죠. 물류정보화. 아주 잘 나오죠. 아주 잘 나와. 얘네 셋은 세트예요. 세트. 한 세트예요.
나오면 같이 나오는 거죠. 얘는 단일 문제는 단일 문제. 단일 문제로 나오는데 한두 문제 꼭 출제된다라는 거죠. 한두 문제. 물리의 정보화에서 개별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 여기도 표준화의 주체, 공동화의 주체, 정보화의 주체도 중요하죠. 주어죠. 주어. 다시 책으로 돌아오셔서 물류체계의 효율화 보시면 물류시설,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물류표준화, 스탠다드죠. 그래서 물류표준, 보급 촉진, 우대 조치. 물류표준화를 했을 때는 어떤 우대 조치가 있다라는 거죠.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라는 거죠. 네, 물류회계의 표준화, 물류비 산정 지침이라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류의 정보화는 일단 별표입니다. 언제든지 나오죠. 단위 물류 정보망, 국가 물류 통합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단위 물류 정보망 전담 기관, 그 다음에 국가 물류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관 이런 것들 있죠. 전자문서 물류 정보의 보안 부분, 그 다음에 금지 행위, 보관 기간. 보관 기간이란 뭐예요? 물류 정보들을 갖다 얼만큼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느냐 이거죠. 보안의 예외적인 공개 사유. 원칙적으로 물류 정보는 어때요? 물류 보안과 관련된 정보들은 다 비공개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렇죠. 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라는 거죠. 5가지.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들어왔던 게 위험물질 안전관리센터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4번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자 물류, 그 다음에 물류신고센터라는 게 한 2년 전에 새로 들어갔죠. 아직까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체크. 여기 나와 있는 물류신고센터는 뭐 하는 거냐? 어떤 걸 신고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랑 관련된 거냐면 물류 분쟁과 관련된 거예요. 물류 분쟁. 큰 카테고리가 4가지로 되어 있어. 4가지로. 그래서 물류 분쟁, 물류 신고센터, 어떤 물류 분쟁 사항에서 물류 분쟁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약자들이 신고하게 만드는 거죠. 약하니까. 큰 카테고리가 4가지가 있더라. 자, 보시면 되고, 우수물류 기업의 인증 부분 있죠. 요건, 인증 취소, 지정심사 대행기관, 인증마크 지원 부분에서 한 문제거리로 나올 만합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이 중에서 하나씩 딱 골라서 나왔는데 최근에 어때요? 종합문제 형태로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우수물류 기업의 인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건도 하나 나오고 지문에, 인증 취소에 관련된 것도 지문이 하나 나오고, 지정심사 대행기관, 인증마크, 그 다음에 지원사항에 관련된 거. 문쟁이 한 5개로 이렇게 탁 쪼개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종합문제 형태로. 자, 그 다음에 국제물류주선업 별표.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죠, 정의. 타인, 자기, 타인. 이런 게 나오죠. 타인의 의뢰에 따라서, 그렇죠? 자신의 명의와 자신의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정의 중요하고요. 또 등록 기준. 그 다음에 국제물류주선업은 뭐예요? 요건 자체가 사업의 효력 발생 요건이 바로 등록이에요.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요건도 있어요. 자본적인 요건도 있죠. 개인은 6억, 그 다음에 법인은 3억, 이런 것들. 등록의 결격 사유, 사업의 승계, 등록의 취소, 그렇죠? 효력의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류관리사 제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더 잘 아시죠? 이건 자주 나오진 않고 한 5년에 한 문제씩 나왔거든요. 근데 5번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 중요하겠죠. 친환경 물류 관련해서 친환경 물류의 내용, 그다음에 지원 사항, 그다음에 친환경적 운송수단의 전환 촉진. 영어로는 모달 시프트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네, 국제 물류의 촉진, 지원, 공동 유치 활동. 네, 보칙 및 벌칙. 맨 밑에 법조문의 맨 밑에 보면 과징금이라든가 벌칙, 과태료, 청문, 권한의 위임 등이 나와 있다. 이것이 전체 물류정책기본법의 개괄이고요.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 물류정책기본법은 8문제가 나오는데 8문제 모두 마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자, 14페이지 보시면 총칙 나와 있어요. 총칙. 물류정책기본법의 목적 해가지고 목적 한번 보세요.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를 위해서 국내의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 시행,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거기 용어의 법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을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의 목적을 보면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죠. 첫 번째 보면
물류의 효율화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물류의 효율화. 물류의 효율화 내지는 합리화죠? 이게 뭐예요? 공동화.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화. 자동화. 또 마지막으로 정보화에 관련된 내용이 다 나와 있다는 걸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세트, 요거는 한 문제짜리. 그 다음에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 되어 있죠.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요. 경쟁력 강화. 경쟁력 강화 관련돼서도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제3자 물류라는 게 있고요. 제3자 물류, 3PL이라고 그러죠. 제3자 물류 함으로써 뭡니까? 물류기업이 대형화되고 또 하나는 전문화되는 거죠. 전문화. 물류기업이 대형화, 전문화됨에 따라서 대형화되면 어때요? 규모의 경제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는 건 그렇죠. 경제자가 붙었다는 건 뭐예요? 용어에 경제가 붙어. 이코노미잖아요. 절약이야, 절약. 비용 절감이죠, 비용 절감. 동시에 전문화는 뭡니까? 전문화.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전문성이 발생하는 거죠. 제3자 물류에서는 요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걸 위해서. 전문화 되다 보면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서비스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학습 효과, 경험 효과가 늘어나는 거죠. 거기에다 서비스가 조금 올라가더라. 이게 바로 제3자 물류예요. 첫 번째 제3자 물류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수 물류 기업이죠. 우수 물류 기업의 인증 부분. 경쟁력 강화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 물류 국제화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물류 정책 계획의 수립 시행 지원 중요하죠. 세 번째 보면 물류 정책이죠. 세 번째 물류 정책의 수립 시행 그다음에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물류 정책을 시행하고 수립하는 게 제일 먼저죠. 계획을 수립하는 게 계획이잖아요. 이 계획이죠, 계획. 조사, 기본 계획, 시행 계획, 그렇죠? 수립하고 이것도 시행하고 시행할 때 시행 계획을 갖다 이용하는 거죠. 또 이걸 또 지원해 주는 거, 서포트죠, 서포트. 서포트.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서포트 지원에 관련된 사항도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이제 물류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업에서 지금 물류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 잘 알아두시면 뭔가 회사에서 뭔가 기여도를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많아요.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 발전이죠. 이거 보면 경제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번 물류정책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중요합니다. 별표. 첫 번째 용어가 물류에 대한 용어인데 물류에 대한 용어도 몇 년 단위로 계속 나오겠죠. 물류란 해서 물류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물류관리사를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하신다라면 이 학생들 중에서 물류기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면접에 가면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물류 파트 지원하셨는데 물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물류란 것이 워낙 복잡, 다단하고 다양하고 광범위해요. 일단 국내만 봐도 국내 물류, 국제 물류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국내 내에서도 그렇죠? 육상, 해상, 항공 있는 것이고요. 육상에서도 그렇죠?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운수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가맹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철도 사업도 있죠. 때에 따라서는 파이프라인도 있단 말이에요. 엄청 다양해요.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자기가 경험한 것만 물류라고 얘기한다라면 그거는 시험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물류정책 기본법에 그래서 물류의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물류란에서 저는 다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외웠으면 좋겠어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한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물류의 3대 기능이 나와 있어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얘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류의 정의에 보면 몇 가지가 정의되어 있어요. 진짜로. 물류의 정의. 물류.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흐릴 유자. 물자의 흐름이죠. 영어로는 로지스틱스. 요거는 영어로는 뭐예요? 이거 병참이에요. 병참. 이거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 군대의 용어예요. 군대 용어 내지는 전쟁의 산물이죠. 보급로를 차단시키지 마라 이런 것들이요. 차단당하지 말라. 이게 바로 이거죠. 최단 거리로 최적 시간에 그치? 적의 보급로를 차단시키고 나는 차단당하지 않고 하는 게 바로 이거죠. 이러기 위해서 트럭도 발명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발명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산물로서 전쟁이 끝나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이용된 게 바로 물류라는 거예요. 물류란 제어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한테 전달되거나 그래서 조달 생산이라는 얘기 나오죠. 조달 생산되어 소비자한테 전달되거나 수요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렇죠? 운송, 보관, 하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뭐냐? 조달 생산이란 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 포딩 물류라고 하죠. 포딩 물류, 순물류. 얘는 뭐예요? 수요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누구한테? 소비자로부터 누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 역물류라고 그러죠. 역물류. 리버스 물류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기 빠진 게 있죠. 조달 생산, 또 판매 물류 있죠. 판매 물류. 물류 관료에는 보면 판매 물류. 이 생산 물류에는 사내 물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회수 폐기 또 하나 빠진 거는 반품이죠. 반품. 역물류다. 역물류. 근데 운송 보관 하역 물류의 3대 기능이죠. 물류의 3대 기능. 이거 외에도 가공, 조립, 분류, 수리,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우리는 물류라고 한다. 엄청나게 잘 만든 용어의 정의다. 근데 여기 제조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시험이 여러 번 나왔죠. 제조는 뭐예요?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그거는 2차 산업이고 물류는 대표적인 서비스업이죠. 3차 산업입니다. 3차 산업. 양가로 2번 물류사업 이렇게 돼 있죠.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서 유상으로 동그라미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사업을 얘기한다. 그래서 대분류 4개 대분류 4개 세분류 세세분류 돼 있단 말이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별표 보세요. 별표 보시면 기출표시 10회부터 16회까지 계속 나왔고 17회 한 해 쉬고 18, 19 또 나오다가 좀 쉬었다가 23회 때 또 나왔죠. 24회 때 안 나왔어요. 그럼 25회 때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분류는 화물 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 서비스업, 종합물류 서비스업입니다. 화물 운송업은 운송하는 거잖아. 육상, 해상, 항공, 파이프라인. 그렇죠. 파이프라인이 육상에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화물 운송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체크 포인트죠. 체크 포인트. 그 다음에 항공, 화물 운송업에는 상업, 서류, 송달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육상, 화물 운송업에는 끝에 가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철도가 들어가 있죠. 철도는 세분류가 아닙니다. 세세분류예요. 세세분류. 그 다음에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창고, 물류터미널에 관련된 것들이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물류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물류 서비스업이 제일 많이 나와요. 화물 취급업, 화물 주선업, 주선하는 거, 포워딩하는 거, 그 다음에 물류 장비를 임대하는 것들. 물류 장비 임대업이 물류시설 운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업에 해당하고요. 물류정보 처리업, 컨설팅.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맨 밑에 나와 있는 항만운송 관련업, 항만운송사업. 체크. 별표죠. 얘는 뭐예요? 뒤에 보면 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사업. 항만운송사업, 운송 관련 사업. 뭐예요? 운송업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대분류에 보면 화물운송업에 해당할 것 같은데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 관련 사업은 그렇지 않고 얘는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이건 어디 가서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우리 뒤에 가면 항만운송사업법을 공부하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당연히. 한번 보세요. 여기 항만운송사업 보면 항만하역사업, 검수, 감정, 검량사업을 합쳐서 항만운송사업이에요. 운송사업이라고 하지만 운송사업이 운송하는 게 아니죠. 운송을 도와주는 애들이에요.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항만 운송 관련업도 마찬가지죠. 항만 용역업, 선용품 공급업, 선박 연료 공급업, 선박 수리업, 컨테이너 수리업, 예선업 다 뭡니까? 뭔가 도와주는 것들이잖아요. 서비스 해주는 것들이죠. 그다음 종합물류 서비스업은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가 다 똑같아요. 종합물류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넘기면 물류체계, 물류체계는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물류시설, 양가로 4번에 나와 있는 물류시설은 두 번째 법률, 물류시설법에 가면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물류시설법에서 이 부분은 기출이 여러 번 됐습니다. 체크. 근데 보면 쉬워요.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 뭡니까? 운송, 보관, 하역, 물류 3대 기능. 그 다음에 2번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등에 부과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상표, 부착, 판매, 정보, 통신 뭡니까? 물류의 정의에 나와 있는 애들이죠. 세 번째,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 여기 뭔 없어요? 표준화는 없어요. 표준화. 표준화 시설이라는 건 없다.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 시설. 표준화 없다. 옆에 써놓으세요. 4번, 위 1부터 3까지 시설이 모여있는 물류터미널, 물류단지를 우리는 물류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5번 물류관리사. 물류관리사에 대한 정의도 예전에는 여러 번 최근에 안 나왔지만 예전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류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물류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물류관리사가 아니죠. 지식도 가져야 되고 플러스 실질적으로는 자격을 취득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격 취득. 자격 취득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류관리사 공부. 그죠? 다섯 과목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류 보안, 공항, 항만과 물류시설의 폭발물, 무기류 등 위해 물품을 은닉, 반입하는 행위 등등을 갖다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물류 정보화 사업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물류정책기본법의 기본 이념 보시고 그다음에 책무에 관련된 내용. 이 책무는 주체마다 좀 다르죠. 국가의 책무에서 국가는 해서 주어 밑줄 국가는 물류 활동을 원활히 하고 물류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 전체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만 한다. 그래서 주어 하나, 그다음에 서술 하나 밑줄 쫙이죠. 국가는 하고 시행해야만 한다죠.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해야만 한다. 국가는 물류산업이 건전하고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해라. 2번 지자체의 책무. 지자체는 국가의 물류정책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물류, 그렇죠. 기본계획이 있는 거예요. 시행계획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3번은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주어는 물류기업 및 그렇죠. 화주죠. 화주. 그다음에 4번 물류정책 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물류정책 기본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해야만 한다라는 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물류정책의 종합조정부터 해서 속도를 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